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두리 행정학 2025년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사장에 들어가셨을 거고, 그리고 또 작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여느 때보다 더 컸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좀 충분하게 공부하셨으면 능히 85점에서 9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었고, 보편적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의 점수를 가지고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최근의 추세들을 감안했을 때 행정학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번 시험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제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막 깊이 있는 문제를 내려고 하는 시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복병들이 조금 눈에 띄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문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문제를 대하셨다고 하면 답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 3년간의 영역별 출제 경향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최근 3개년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3개년간의 출제 문항, 국가공무원 시험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3년과 24년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이 1, 2, 3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나머지 지금 한 40% 정도가 4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그 추세들이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1, 2, 3장이 이제 60%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40%가 4장에서 7장까지를 출제가 된 이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 계속해서 5문제씩 출제가 되었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올해에는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이채롭고, 그 행정 이론에서의 출제 비중 감소가 인사행정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작년에는 1문제만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 조직 이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 2, 3장 60%, 4, 5, 6, 7장 40%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들 이번에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득점을 올리기 위한 그 중심의 축에는 1, 2, 3장의 내용이 있지 않겠나. 1, 2, 3장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좀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제 4, 5, 6,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의 비중인데, 40%의 비중이 하면 이 4장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 수가 8문제란 말이죠. 8문제 정도는 각 장에서 8문제라 그러면 2문제 꼴입니다. 평균 2문제 꼴인데, 그러면 각 장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그 2문제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득점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4, 5, 6, 7장에서 실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점수를 얻기는 다소 조금 쉽지 않다. 이 점들을 생각하셔서 주로 조금 이론 중심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이론에 대한 내용 정리하신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항별 난도를 살펴볼게요. 자, 문항별 난도는 이제 상중 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하로 구분을 하는데 뭐 문제가 막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 풀겠다 싶은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한 문제 정도 꼽아봤습니다. 16번에 나온 이제 정책 수단을 이야기한 이제 그 배덩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배덩의 내용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없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뭐 거듭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 이 정책 수단이 이런 게 정책 수단으로서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 정답률을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을 막 고생시킬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난이도 하급의 문제가 지금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이번 시험 내용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시험 문제가 상당히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뭐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오히려 과거에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이렇게 낮게 나왔던 친구들도 지금 이번 시험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동형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공부한 그 어떤 결실을 이번 시험에서는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동형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그 기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내용이니까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봐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직위분류제, 우리 계급제하고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파악해서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자,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은 이거는 계급제의 특징이죠. 직위분류제는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은 좀 낮다. 신축적인 인사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은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 니은.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 하는 게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디귿.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자,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뭐였어요? 이게 직무급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직무급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직무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은 디귿도 옳은 것이라는 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을.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제의 어떤 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한다 하는 것들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계급제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리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지금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재무행정문 문제인데 난이도가 하급이에요. 자,
입법 우위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자,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과 과목의 구조가 이제 좀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원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자, 명료성의 원칙. 이게 지금 단순성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는 예산과 과목의 구조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어. 1번이 지금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완전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은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완전성의 원칙이고, 3번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다음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산은 목적, 규모, 그다음 시간, 근데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도 금지, 초과 지출도 금지, 기관 외 사용도 금지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한정성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지금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과 구조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건 1번의 명료성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소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균형 인사 정책. 자,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배워왔 대표 관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의 대표들이 전부 다 관료로 들어오면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대표 관료제에 대해서 대표 관료제 설명하고서 맨 마지막에 우리 기본서에서 정리해드린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장애인, 지방 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제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순으로 도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좀 없단 말이지. 이거 약간 제껴놓고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보류해두고 보는 거야. 3번 볼게요.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그렇죠.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장애인만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뽑는 제도란 말이지.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표 관료제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 대표 관료제의 대표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 3, 4번은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니까 2번이 틀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어떤 순서로 도입이 되었는가를 아는 건 시험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이건 2007년부터 시행이 된 내용이에요. 2007년. 다음,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된 내용이고요. 다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된 겁니다. 2003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역순으로 지금 도입이 된 거지. 역순으로 지금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난이도 중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1, 3, 4번의 내용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골라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3번의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그랬어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서 나오는 리더십은 뭐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그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그다음에 뭐였어? 성취형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네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지시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전부 다 알려줘야 돼. 그래서 부하들이 그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지시적 리더십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1번은 아닙니다. 다음 2번. 후원적 리더십. 우리가 이제 지원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부하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부하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부하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해주고 그들이 복지나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같은 리더십이 이제 후원적 리더십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구성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우리가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는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예상 문제나 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 구조가 지금 나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이음매 없는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는 얘기는 단위와 기능을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냥 그거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음매 없는 조직은 그러니까 분산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음매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음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조직 단위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아.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분산적 조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이 분산적 조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이음매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그렇죠. 맞는 일. 가장 유기적인 성격의 조직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 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에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인 결합을 추구한 이 같은 내용으로서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사업 조직의 어떤 성향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이 뭐 가장 맞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4번. 팀제는 수평 구조와 자율적 권한 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 공정별로 각각의 팀들이 서로
협력과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그냥 틀에 박힌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새롭게 구상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가능하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에서는 지금 2, 3, 4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 가치는 그랬어요. 뭐 난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난도는 아닙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신행정론에서 강조가 되었던 게 뭔가 하는 걸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민주 이념 실현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의 차등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그랬는데, 자,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강조가 되었던 내용들이 뭐가 있냐.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었어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서,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행정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정도가 비슷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였어?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럼 일단 지금 형평성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롤스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라고 했는데, 차등의 원리라는 건 뭐였어요? 사회적으로 혜택을 가장 못 받은 불우한 계층에게 서비스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배려의 내용이잖아. 그게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형평성과 관련이 된 내용이야. 모두가 누리는 편익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형평성이 2번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상황들이지, 상대적인 평등이나 절대적인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인 거고, 민주성은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능률성은 제한된 어떤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으로 떠올리셨으면 2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의 정책 집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향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일선 관료의 입장에서 정책이 집행이 되는 상황들을 강조한다. 각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중시한다. 결정자 중심의 내용이다 하는 거는 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겠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 집행 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립스키의 일선 관료 이론 같은 것들이 상향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고, 다음 하향적 접근법은 3번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 강조한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같은 수단이 필요해라고 하는 걸 다 결정해서 내려주고 일선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다. 다음 4번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강조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결정만 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만 집행을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은 상향적 접근법이 아니라
하향적 접근법의 내용이죠. 상향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일선 관료가 현장에서 상황들을 보고 자신의 재량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집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결정과 집행이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4번은 지금 하향적 접근법,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7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행정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정이론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이론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공가치 관리론이 나왔습니다. 공공가치 관리론 지금 지방직 시험,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년 연속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2023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공공가치 관리론에서 보즈만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자, 공공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명의 학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학자가 마크 무어, 두 번째가 베리 보즈만이야. 마크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가치의 총량의 규모, 공공가치의 규모,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공공가치가 있는가, 창출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베리 보즈만 같은 경우에는 공공가치의 성패 여부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공가치에 대한 어떤 실패, 어떻게 하면 공공가치를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자, 이 공공가치 관리론에서 전략적 삼각형을 강조한 것은 이거는 무어란 말이지. 마크 무어란 말이지. 이게 보즈만이 아니에요. 이건 무어가 제시한 내용이다. 마크 무어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이 전략적 삼각형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가치는 창출이 된다. 그리고 이 공공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저장해서 그 총량의 규모를 좀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가치 회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마크 무어고요. 베리 보즈만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어? 공공가치의 성패를 강조했다. 그래서 베리 보즈만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공공가치 지도예요. 공공가치 지도.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밸류 매핑, 공공가치 지도 작성을 강조하는, 이리로 가야지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공공가치 지도 작성을 통해서 공공가치의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이게 보즈만의 주장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어의 주장과 보즈만의 주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두셨다면 1번이 전략적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보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셨을 거예요. 1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였다. 그렇죠? 네. 방향 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게 공공 서비스론이다. 다음 3번. 뉴 거버넌스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와 시장 그리고 비영리 부문, 시민사회 이들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공공선택론은 4번.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본 게 공공선택론의 내용이 되겠죠. 4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8번에서는 지금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책 결정 모형은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번.
너무나도 우리가 내용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 지금 나왔어.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이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1번이 맞는 얘기는 아닌 거야. 다음,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그 다음 선택 기회의 흐름을 제시했던 이 내용은, 요 내용들은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서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인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세 가지의 흐름을 강조했어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의 흐름이었다. 문제, 정책, 그 다음 정치. 이 세 개의 흐름이 강조가 된 이 세 개의 흐름이 우연하게 부유하면서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는 상황들을 설명한 거다. 쓰레기통 모형이랑 과정은 똑같은데 그때 부유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요소가 다르다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1번에 나왔었잖아. 그치? 자,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혼합 탐사 모형은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렇죠? 근본적인 결정을 합리 모형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결정을 점증 모형으로 설정해서 이 근본적인 결정 바탕 아래 세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3번.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다음 4번. 앨리슨 모형 중 조직 과정 모형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 조직의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 조직 과정 모형은 어떤 모형이랑 유사하다 그랬어? 회사 모형과 유사하다 그랬잖아.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쫓아가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발등에 불만 끄는 이 같은 상황들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델 2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과 그 다음 이 쓰레기통 모형 같은 마치 올센의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 요소들이 다르다. 그 요소를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 그대로. 그것만 기억하셨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벌써 지금 3년 전에 한번 나왔고 지금 올해 나왔는데 3년 전에 출제가 될 때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시점이었고 지금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나서 한동안 안 나왔다가 지금 충청특별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 다시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3번.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승인도 누구를 받아야 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획재정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보통 교부세 교부도 누가 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방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 행정안전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점 생각하셨으면 4번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그랬어요. 자, 난이도 굉장히 낮은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지금 보기가 나왔어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제도다. 주민 청구 제도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감사 청구 제도와 더불어서. 자,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 주민 발안에 해당이 된다. 과거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주민 발안 가운데서 간접 발안에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은 직접 지역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발안의 형태로 변동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점들을 생각하셨으면 지금 이 가운데서는 주민 발안 제도가 딱 하고 떠오르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참여제도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보고 다른 내용들을 찍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걸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틀렸는지도 좀 봐야 되겠지. 그지?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개혁이다? 이거는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지 그러니까 규제심의위원회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니다. 이게 1번 틀린 내용이에요. 내용들을 보면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2번. 규제 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근데 일몰제, 선셋 폴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셋 폴리시라고 하는 이 일몰제도라고 하는 건 그 정책의 기한을 정해놓은 제도를 일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일몰제라고 하는 건 규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규제의 전속기간이나 재검토 기간을 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정해서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거 계속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규제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다음 3번.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칙 체계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 포지티브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보면 된다 그랬어? 예외적인 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금지야. 그러니까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인 거죠. 포지티브 규제는 반대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강조하는 이 같은 내용이다.
3번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 2, 3번이 다 틀린 내용이야. 그럼 4번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자,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자, 샌드박스라고 하는 건 뭐야? 샌드박스. 모래박스야, 모래박스. 우리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모래사장 있잖아. 그럼 모래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덜 다치죠. 맨 땅에 떨어지면은 무릎 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크게 다치는데 모래판에 떨어지게 되면 모래는 이렇게 충격을 좀 흡수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정해놓고 그들이 마음대로 이들이 움직여가지고 그 규제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활동해가지고 좀 다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규제의 적용 자체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이 같은 형태를 통해가지고 신규 사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이 같은 제도를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1, 2, 3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걸 안다라고 하면 4번만 남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13번입니다. 자,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조직의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그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자,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1번.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그렇죠. 이거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행정위원회예요. 다음,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조정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게 이 자문위원회가 되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권한도 가지면서 집행까지 책임을 집니다. 집행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13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상 문제 풀이할 때 2번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그래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셨으면 답을 찾기는 되게 쉬웠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걸러내기도 상당히 좀 쉬운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1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타당성에 대한 설명. 타당성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외적 타당성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구성적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실험의 어떤 방법 구성, 이런 것들이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조작화되었는가 하는 게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했었죠. 2번도 맞는 내용. 다음 3번.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 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우리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오차 확률이 줄어드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적 타당성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건데 내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인과관계. 이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적 타당성은 확보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받고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틀리면 진짜 곤란해. 자, 정답도 그렇고 아닌 것도 그렇고 너무나 극명하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던 문제잖아요. 1번부터 봅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다. 그랬는데 누가 그래? 자,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도 아니지? 당년도 12월 31일까지야. 회계연도는.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회계기간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 진짜. 그지?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3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라고 했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예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12월 3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 3번도 틀린 내용. 다음 4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예산 불성립 시 우리나라는 잠정 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정 예산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연관도 없는 예산이잖아. 틀린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15번. 자, 다음 16번 봅니다. 배덩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죠?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자, 배덩 대만의 학자예요. 대만의 행정학자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 논문이라든지 이 학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는 신진 학자입니다. 자, 강제성에 따라서 분류된 정책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도 이걸 기본서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자의 이름이 조금 낯설다 그러면 요거 지우고서 한번 보자 그랬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중에서 이제 정책 수단과 좀 덜 비슷한 게 뭐가 있나? 요걸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찍어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 정확하게 파악합시다. 자, 이 배덩의 정책 수단, 배덩의 정책 실행 수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 유형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을 조금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은 권력의 형태와
거기에 따른 복종의 양식에 따라서 조직을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을 근거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조직이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조직들이 이 쉽게 말해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뭐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지. 자, 강압적 권력을 통해서 굴종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강제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규제적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뭐 당근과 채찍 그랬을 때 채찍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막 하라고 막 강요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다음, 공리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적이잖아. 그러니까 좀 달래고 내 이익도 좀 챙길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도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규범적 조직은 이게 어째서 옳은지,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당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보적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이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서 규제적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적 도구를 제시한 학자가 바로 이 미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덩은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규제적 도구 있었고 경제적 도구 있었고 정보적 도구는 있었는데 종교적 도구는 해당이 안 되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정책 수행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종교 중립을 강조하잖아. 그런데 종교적인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뭐 2번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을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이 각각의 조직에서 사용이 되는 정책 도구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미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6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뭐 재정 분권 지표 이야기하면서 그 일반 회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 회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2번.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그랬어.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계한 건 특별회계의 내용이었죠. 그걸 배제한다. 그래서 전통적 예산 원칙을 전부 다 지키는 회계는 일반 회계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 다음 3번.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럼 4번이 틀렸는데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책임운용기관 등 총 6개의 일반 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몇 개가 있는지 쭉 설명해 드렸어요. 뭐 자금 특별회계도 있었고 교도 특별회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사업은 이제 정부 기업이잖아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이 정부기업은 전부 다 특별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지 일반 회계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회계가 되어야 맞다. 뜬금없이 일반 회계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요 정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이끌어 나간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 일반 회계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음 18번입니다.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분석 기준. 그래서 뭐 효과성, 대응성, 실현 가능성, 능률성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죠. 이거는 뭐 굳이 특히 뭐 행정의 가치에서도 한번 설명이 된 바가 있고 자, 각각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효과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효과성이란 정책 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목표 달성도를 이야기하는 내용 맞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대응성이란 정책 대안이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수혜 집단의 요구가 있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했네. 요구에 대한 반영. 맞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3번. 실현 가능성이란 정책 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인 거지.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맥락도 있고 경제적인 차원도 생각해봐야 사회적인 차원도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인데 그럼 4번이 틀린 내용이네. 자, 능률성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져 있는 여건 아래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같은 성질. 이걸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자, 정책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능률성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형평성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잖아. 그지? 몇 번이었니? 그지? 6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여기 좀 다시 나와 있단 말이지. 고른 배분과 관련된 문제는 형평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까 앞에서도 편익의 고른 배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용어들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분명하게 좀 알아둬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들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9번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체계 분류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난이도 중이라고 놔두기는 했지만 난이도 그렇게 중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이게 그 선택 지문 자체가 문장으로 나와 있어서 난이도 중으로 생각해 봤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임용 주체와 경비 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내의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이 다 틀린 얘기라는 거잖아. 2번 볼게요. 별정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네,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야? 이 사람들은 행정직 공무원이죠. 이걸 뒤바꿔놨어. 행정 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앞뒤를 바꿔놨네. 경력직 공무원은 우리가 특히 행정직과 특정직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틀려요. 다음 3번. 특정직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 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특정직 공무원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 경력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4번.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자, 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된다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틀린 내용이 되고 1번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누구 임명한다고? 지방의회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자는 거야.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감이나 촉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자는 게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점들 생각하면서 1번 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다음 2번.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 역시 관련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이나 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는 것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자 하는 게 데이터 기반 행정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자 그랬는데 지향이 아니라 이건 지양이 되어야 맞는 거죠.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 이게 데이터 기반 행정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래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말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과학적이지가 않단 말이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25년도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출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파악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좀 준비가 좀 짧은 친구들이 이제 경험 삼아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는 반타작 정도만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60점 정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용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 점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나 좀 극과 극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의 지방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도가 조금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도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내가 시험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 내가 기본서의 내용을 그냥 글로만 달달달달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번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금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실수해서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25년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출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이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